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5년 1월 28일이고 화요일이자 설 앞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까치 설날이고 서양 표현대로 하자면은 설날 이브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문화의 흰 꼭지를 하나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 설날이니까 지금도 설 연휴고 그러던 차에 좀 인상 깊게 본 영상이 몇 개 있어서 이걸 한때 뭉뚱그려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서 독일 색시란 말 썼는데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독일 아가씨? 독일 여성? 독일 사람?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에서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부분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가씨란 말이 없었습니다. 예, 결혼한 젊은 여자는 각시였고 뭐 좀 더 애가 있고 이런 뭐뭐뭐 댁 이렇게 불렀죠. 고향을 따라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젊은 여성이 오면은 색시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각시, 색시 이렇게 돼 있는데 각시, 생각시란 말이 또 있거든요. 생각시. 거기에서 색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색시란 단어는 예전에 제가 알타이 쪽에 중앙아시아 그 다큐를 보면서도 하나 제가 채집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색시와 상당히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단어가 영어로 가면은 그 SEX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자, 문명의 전파의 경로를 봤을 때는 그 고대에는 아시아 문명이 훨씬 발달했고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안착한 곳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꽃을 피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연안에 살기 좋았던 나일강 하구에 이집트 문명이 생긴 것이고, 예, 그래서 아시아 문명이 과거에는 당연히 문화는 낮은 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시란 말도 그 언어를 쉽게 지금 영어적 표현하고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뭐 익숙하신 표현이지만 까치설날이라는 표현이 어디도 저도 오늘 뭐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뭐 저거를 어렵게 뭐 해석하는 그런 이론도 아직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세는 아마 제 마음속에서 그게 많이 기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찌설날이 발음이 까치가 됐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 쓰셨겠지만 아찌란 말은 아저씨란 말에 어린이 표현입니다. 발음이 쉽지 않으니까. 예. 저희도 어릴 때는 삼촌류를 전부 다 아재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저씨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촌수로 따지면 삼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보다 또는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작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작다는 의미가 그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찌 설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찌 설날이고 설날 본다는 큰 설날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설날은 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설날 왜 설날이지? 눈이 와서 슬슬 기어서 설날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다른 말에서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12월 달을 동지 섣달이라고 합니다. 1월 달은 정월이라고 하죠. 예, 동지 섣달이다. 동지와 섣달이 동시에 발생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동지라는 것은 해가 제일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섣달은 것은 뭡니까? 섣달. 섣달이 선날이 됐는데 섣달의 첫째 날이 선날인데 첫째 날이라기보다는 첫째 날이죠. 선날인데 발음이 예의찮으니까 설날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섣달은 뭐가 선 건가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영월 가는 쪽에 보면 선돌이라고 유명한 돌이 있지요.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아마 선돌류의 동네에서 기리는 그런 바위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늘 향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즉 누워있던 바위가 다른 바위들과는 다르게 이 바위는 서 있다. 섰달이다. 즉 해가
설날이다. 해가 서는 달이 섣달이고 발음상 해가 서는 첫날이 설날이다. 네,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짓달은 동짓섣달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 섣달이라는 표현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설날은 양력 1월 1일이 아니고 또는 동짓날 다음 날이 12월 25일이나 12월 26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24절기는 태양력에 따라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력은 확실히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음력을 우리가 취한 겁니다. 그걸 말해도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동지 섣달에 섣달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력으로 오면은 이 섣달하고 설날이 거리가 벌어져요.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 한 달 정도 벌어지고 2월 초인 경우도 많잖아요. 음력설이 지금 설날이. 자, 그것은 우리가 원래 태양력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선가 태음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적에 대한 풀이는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농사를 짓는데 맞춰줬다, 농경생활에. 옛날에 이제 지금으로 말해서 설날이면 이제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달이 1년에 12번 바뀌잖아요. 한 달에 한 30일 정도 해가지고 온달, 보름이죠. 온달이죠. 반달, 금음달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서 그 리듬에 맞춰진 것이고 그 리듬에 맞춰진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주팔자 볼 때 보면은 천간은 10개예요. 그런데 지지는 12개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년에 12달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늘은 10번만 바뀌면 돼요. 왜? 오행의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오행은 목화토금수지 않습니까? 예, 태양계에 있는 주요 별들. 그게 각각이 음양이 있기 때문에 10이면 돼요. 근데 땅은 왜 12냐 그러면 땅도 10으로 하지.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달이 12번 바뀐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지구라는 것은 천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우주의 성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 불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자들이 두 개 더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과거에 이런 말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생리적인 현상인 생리를 얘는 달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천간 12지지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음의 상징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삼위일체 사상이잖아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 두 개의 영향으로 지구가 생긴 거예요. 거기 인간이 자라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문명권에서는 우리 문명권에서는 달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양 문명에서는 달을 터부시해요. 어둠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은 또 다른 밝음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달을. 상당히 고급 문화가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주일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일주일에 대한 근간이 어디서 왔을까? 1월 목화토금수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 그리고 거기에 있는 5개의 행성. 우리 동양에서는 되게 오행 사상이 발달했거든요. 그걸로 많은 걸 설명하죠. 더하기 음양이거든요. 음양의 핵심은 해와 달이다. 지금 문화적인 파생을 봤을 때 서구에서 특히 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불길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보름에. 자, 왜 우리가 정월달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월 대보름 큰 명절이죠. 정월. 그거는 보름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해가 높아지기 시작한 그 첫 달에 가장 밝은 달의 모습. 그 새로 뜨는 해와 거의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를 대보름달이. 거기 있던 온달이.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도 동양에서 간 개념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건 물론 제 주장입니다. 예. 자,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독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년 정도 공부를 했다는데 언어적인 감각이 상당히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세상 돌아보기가 이름을 세상 돌아보기로 지은 이유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훨씬 입체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돌아보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인데, 이 여성은 해외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배운다는 관점에서 우리말의 독특한 점을 지적할 때 있어서 우리가 잘 평소에 못 느끼는 부분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자,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몇 개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도구로 요리를 한다가 코헨이라고 하고 영어로 쿡이죠.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도 쿠킹. 쿡이라는 것은 날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바꾼다라는 것이죠. 요리한다는 게. 그 다음에 국을 끓인다, 죽을 끓인다 할 때도 요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그리고 저녁을 준비한다 할 때도 쿡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각각에 있어서 다른 표현을 쓴다. 그 외에 요리하다는 표현은 또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동사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세분화가 돼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하니, 여러 경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낱말만 가지고 말은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효율성을 강조하거든요. 낱말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말이 아니면 표현이 안 될 경우 같으면 뚱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이 다 있다는 것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럼 단어의 숫자가 줄어요, 낱말이.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후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후춘다. 예, 논에 앉은 그 참새를 후차라.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집안에 개가 들어오면 쫓아요. 후추는 게 아니고. 즉, 2발 달린 거, 새들은 후추는 것이고, 4발 달린 이상은 쫓아야 돼요. 내쫓는다고. 뭐 사람도 내쫓기긴 하지만, 예. 자, 그거는 단어가 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 각 지방에서 쓰는 사투리들은 이게 소중한 우리의 문화 자산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체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일단 그 문화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새들을 쫓을 이유가 별로 없으신 것이죠, 지금은. 네. 자, 그런 거에 예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 말은 지금 우리말의 표현이 엄청나게 다양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색깔을 표현하거나 맛을 느끼거나 또 형용사로서 주변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지경에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해야지 그 한 단어가 나와요. 직감적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감정선이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 전체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경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섬세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깊이도 있으면서 스펙트럼도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기회가 온 거예요. 지난 수천 년간 우리는 계속 내리막이었거든요. 고구려 이후에 고려, 조선 거치면서 나라까지 뺏겼잖아요.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저력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분위기가 받쳐주니까 그것이 현대판으로 재해석이 돼서 그게 드라마든 영화든 뭐 노래든 춤이든 소설이든 간에 우리 스토리텔링이 전 세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의 민족의 경험이 그만큼 깊고 넓다.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옛날 식민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항상 약했고 항상 침범에 노출돼 있었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였다 라고 해석해서는 절대 풀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또 이제 이 독일 여성이 신기하게 바라본 것은, 대단하다고 본 것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여러분 뭐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부르죠. 나라는 우리나라가 맞아요. 내 나라? 영어식으로 하자면 내 나라? 이건 안 맞아요. 내가 왕이 아닌다면 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my, 뭐 our 이런 거는 소유격이라고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유예요, 소유. 예. 우리나라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를 때 한국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주위 나라하고 비교할 때 한국이라고 약간 어색해하면서 쓰기는 하지만, 자, 우리는 저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뭐 돼지우리 할 때 그 우리랑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예, 우리.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는 우리 남편, 우리 마누리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해보면 외국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이것도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영어로 번역하면 my wife고 my husband가 돼야 되잖아요. 즉 외국 사람들은 나에서 출발해서 그것까지 번져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말이 안 되는데도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면서도. 근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져서 말이 안 되게 쓰느냐.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그러면 우리 아이,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상해야 돼요. 소유격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소유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적인 문법에 우리말을 갖다 맞춘 거예요. 이런 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어렵다는 거예요. 한글은 너무 쉬운데. 우리 집이면 왜 우리 집입니까? 여러분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남자니까 나와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집이고, 내가 만약 내 이름으로 우리 집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법보다 앞서는, 민법보다 앞서는, 또 형법보다 앞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아이였으면 우리 집안에서 같이 키웠잖아요, 애들을. 그때는 집안이 우리가 되는 거고, 지금같이 소가족 제도가 핵가족 시대에서는 나와 나의 배우자가 같이 키우는 아이예요. 내게 아니고 네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공동 책임을 갖고 있고, 반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 애는. 그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가 한 가족이고 한 팀이고 거기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상당히 공감대가 큰 그런 언어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성이 약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게. 자, 이 표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카시라는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235만 명이나 되는 일본의 유튜브 채널이고, 일본의 날카로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채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도 과거에 뭐 체면을 많이 차린다 이런 표현들 좀 있고,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뭐 양반이기 때문에 뛰지도 않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나쁘게 이야기를 상당히 거칠게 보거든요. 예, 되게 직선적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뭐 과거에 출장도 여러 번 갔지만 일본 사람들은 약간 이식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경 사람들이 이 다떼마이가 더 센 것 같거든요. 건전이더라고요. 한자로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모르시는 분들 공유할까라고 올렸습니다. 건강하게 보인다. 마의 앞이죠. 예. 그리고 반대로 오사카 지역 가면은 거기는 과거 백제, 그리고 또 우리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돼 있어요. 그것은 그 문화가 맞기 때문에 그 가서 많이 모여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동경보다는 오사카가. 또 전통적으로 거기가 원래는 일본의 중심지였잖아요. 도쿄 전에는. 거기가 거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경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을 보고 거칠고 촌스럽다. 예. 그리고 오사카 사람들은 동경 사람 보고 우리말로 하자면 서울 깍두기 같다. 거기에 깍두기 같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다떼마이 그래요. 일본은 이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는 뭐냐면 일본에서 태어난 러시아 사람, 또 그 외에 이 영상에 포함된 다른 여러 외국 인종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 인터뷰한 건데,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에 힘들다는 게 다떼마이.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우리라는 그 개념 좀 전에 소개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으로 문화적으로 이식이 되면서
일본의 예전에도 보면 회사 대표나 뭐 기관의 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권위가 한국보다 훨씬 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떼마이거든요. 싫은 소리 못하고 반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식 문화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우리라는 한반도의 개념이 너무 고정화돼서 정형화돼서 적용됐다. 일본의 많은 것들이 그래요. 일본이 자랑하는 그 장인 정신 같은 것도 보면 경직돼 있거든요. 진짜 예술가들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눈에 힘 안 주고 하거든요. 뭐 힘줄 때는 힘을 주죠. 근데 일본은 그게 강해요. 딱 프로토콜대로 SOP대로 하라고 교육받은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 때마에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그 텐진에 출장을 한번 갔는데 같이 출장을 간 분이 포항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포항 공대였는지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기억까지 안 나는데 거기는 저보다 나이가 그 당시에 상당히 높으신 그 당시 한 50대쯤 되신 분,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었고 출장을 가서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저녁에 식사도 거하게 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통찰력 있는 말씀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한국이 제일 좋대요. 미국도 경험해보고 일본도 경험해봤지만 한국이 제일 적당하더라. 어떤 점에서 교수 사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은 가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젊은 교수들을 막 과에서 뽑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면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따오는 거죠. 연구비를. 그러면 나이 든 교수는 빨리 이렇게 그 티칭, 이제 가르치는 거 위주로. 그러면 연구비 따올 능력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능력 위주다. 인간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일본에 가면은 나이 드신 교수님이 딱 있으면은 젊은 교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뭐라고 바른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계 질서가. 근데 한국은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살살 눈치 보면서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긴장을 할 수 있게. 그 정치 체계랑 똑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보면은 되게 정치 체계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계속 부정부패권이 나오니까 뭐 자민당이 독재 체제를 오래 유지해왔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게 나라 전체를 경직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압살되고 우리는 능동성이 부족하다. 유연한 사고가 부족하다. 왜? 유연한 사고를 하면 대적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교육 체계까지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처럼 비슷했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빠른 속도로. 일본은 못 바뀌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일본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다 때마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은 그만하게 모든 걸 다 누리고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요거는 상당히 신기했어요. 자, 우리도 보면은 주격 조사라고 그러나요? 나는, 내가, 뭐 얻는 이가가 있잖아요. 얻는 이가가. 그에 따라서 앞에 주어의 형태가 다 바뀌어요. 그런데 얻는 이가가 아주 미묘하지만 어떤 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써요. 어감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다름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기, 소고기 해체하면은 우리가 자주 아는 식당에서 보는 그런 명칭 말고도 그 해체 쪽에서 전문가들은 한 120가지 정도가 된대요. 부위별로. 속꼬리까지 맛있게 먹잖아요. 예. 저는 그게 아마 상당히 전 세계에 다 조사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기를 부위별로 하는 게. 네, 뭐 삼겹살, 오겹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롱사태, 안심, 등심. 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어릴 때 7, 80년대만 하더라도 소고기 잘 못 먹었습니다. 생일날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찌질하게 가난했다. 옛날에 고기도 제대로 못 먹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고기를 제대로 못 먹어본 민족이면은 그 부위별로 그런 세세한 명칭이 전부 다 표준말 아니고 뭐 어떻게 사전에 이렇게 고정된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마장동에서 쓰는 말이에요. 서울에. 자, 그것은 그 고기를 그만큼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맛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건 구워 먹으면 좋고, 이건 불고기용이고, 이건 얇게 점해가지고 샤브샤브 하면 맛있고, 예? 이거는 수육을 해 먹으면 맛있고, 이거는 국거리용이고, 그걸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말에 그 흔적이 다 남아 있거든요. 자, 아까 주격 조사 말씀드렸는데 언론이가 일본 말에도 주격 조사가 있는데 우리하고 말이 비슷하니까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그 표현이 일단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미묘함이. 자, 이런 것들이 번역가들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독일 여성이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because, 뭐 때문에, because 엄청나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because 외에는 없어요. 일상 쓰는 말에서. 예, 자, 문어체로 쓰면 뭐 몇 가지 표현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어체에서는 because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알았습니다. 새롭게 눈이 떠졌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보면 줄리인 것 같은데, 이 줄리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국 표현으로 because는 이렇다. 이렇게 다양하다. 니까, 이어서, 때문에, 우리 때문에라는 말을 쓰면 엄청나게 원인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분위기예요. 아주 강하죠. 잘 안 써요. 그래서 뭐니까 이어서 하느라고 하길래 해가지고 가서 약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because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강도가 6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소고기 부위 다양해지는 것처럼. 얻는 이가 주격조사 많아지는 것처럼. 그것과 이들이 조합을 시키면요, 곱하기가 돼요. 확률처럼. 그러면 엄청나게 미묘한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런 뒷말만 가지고도. 자, 이것이 엄청나게 다채롭고 풍요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는 이야기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외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우리말을 외국말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자막 같은 걸 만들 때는. 왜? 읽어야 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 자막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미묘함을 전제에 그들의 자국말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줄에 걸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맛은 다 떨어지죠.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런 거는 또 우리가 한자를 쓰기 때문에 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간단하다는 표현이 있고, 이거는 자기 말 도구에도 있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말도 도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우리가 간편하다 이렇게 단어를 만들더라는 거죠. 낱말을. 정말 신기하다. 간단하면서도 편하다. 간단해서 편하다. 아마 간단하고도 편안하다. 엔드겠죠. 이걸 독일 말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간편해지고 있는데. 예, 이런 조어 능력이 있다. 요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산 중에 하나인 한자를 활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편하다. 이건 한자일 수도 있고 한글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구분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글이 계속 이렇게 바뀐다. 지금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도 집에 아이들 쓰는 말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줄리가 해석한 부분은 한글은 너무나 과학적이지만 한국말은 깊고 오묘하다는 게 그의 풀인 것 같습니다. 깊고 오묘하다. 이건 일반적으로 한국말을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도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라는 말의 특징이 하고도 의미가 통해요. 자, 제가 오늘 아까 다카시의 그 인터뷰를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유심히 보면서 느낀 게 일본 말도 영어처럼 답을 하더라고요. 너 어제 거기 안 갔잖아. 안 갔으면 맞아, 나 안 갔어. 우리는 이렇게 답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아니, 안 갔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안 갔어. 그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화자, 나한테 질문을 한 사람의 입장이 너 어제 거기 안 갔지? 하면 그게 맞아라고 일단은 맞장구를 치고 부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는 아니에요.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직설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깊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공감성이 있는 언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일본도 미국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답을 하는 경우가 몇 군데나 될까? 이것은 상당히 문화적 연결고리가 과거에 상당히 깊었을 것이다. 왜? 지금 역사적이나 문화적 연결고리가 제일 조사가 안 된 데가 중앙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랍하고. 아마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이런 것은 뭐 돈 몇 억만 투자하면은 뭐 몇 군데 국문학과의 프로젝트 수행하면 금방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연합조사 같은 거 해도 되겠죠. 다른 나라랑 친선으로. 자, 그래서 깊고 오묘하다는 거는 설명이 되셨을 거고, 또 동시에 너무나 과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루면 한글을 깨우친다는 거 아니에요. 읽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 뜻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엄청나게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이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냐? 아시아의 라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감성이 앞지르지 않아요. 우리 조화가 돼 있어요. 그런 문명의 기반, 문화적 기반이 없는데 저런 과학적인 글자를 창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의 글과 말을 자꾸 듣고 들으면은 우리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하게 돼요. 그게 외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한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핵심을 잘 파고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되게 감정적이고 엄청난 경험을 쌓은 나라예요. 민족이고. 우리가 아직 파헤치지 못한 과거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큰 이정표를 제시해줘요. 자, 저는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홍산 문명 때 국가도 먼저 됐고 거기서 중요한 낱말들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황하 문명에 영향을 준 거예요. 홍산 문명은 세계 최초의 문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고대 국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얘기했죠. 하은주, 뭐 상나라라고 하죠. 은나라 같은 경우 하상까지만 하더라도 위에 지도부들은 고조선의 인물들이었다. 상층부는. 자, 이런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 뭐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한자도 우리가 만들었고 한글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주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돼요. 한자는 음의 글자고 둘 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양의 글자다. 이게 너무 잘 이해돼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여러분한테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이라는 게 뭡니까? 양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판을 벌리는 거예요. 봄, 여름이 양이잖아요. 땅에서 뚫고 올라와서 힘이 있어요. 확 버리는 거예요. 음은 뭡니까? 가을부터 음이죠. 지금 음의 계절로 들어가는 거죠. 음은 이제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려면 양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예, 벼를 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벼가 계속 시퍼생생 이삭을 맺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겨울에는 땅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 봄에 다시 양의 기운이 차오를 때까지. 자, 그 말은 뭐냐? 양의 기운이다, 한글은. 그것은 표현력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조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낱말들이 계속 드리워지잖아요. 음은 뭡니까? 한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이 만나서 고정이 됐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딱딱하지만 약간 죽은 맛은 있지만 그 의미를 쟁여두는 게 한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고조선에 왜 한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당시에 한글과 같은 어떤 말소리 글자, 소리 글자도 흔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환단고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우리는 두 개의 글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세종이 딱 그 순간에 갑자기 문을 열어 제낀 다음에 갑자기 한글을 창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자가 있을 때는
내 영향을 받는, 고조선의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을 때 그때는 뜻 글자가 더 의미가 있어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서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 쓰기에는 소리 글자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체계를 다 가진 거예요. 자, 이게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최고로 과학적인 글자.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뜻을 읽을 수 있는 한자. 그걸 두 개를 우리가 다 개발했다. 상황에 맞춰서. 하나는 양의 글자고 하나는 음의 글자다. 음장의 조화를 우리는 다 아울렀다. 이거 이상으로 더 우리의 저력에 대해서 더 이상 표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한글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두 가지 표현. 애틋하다, 그립다. 이것은 각각 프랑스 내지는 그 영상에 따르면 일본인 번역가들이 며칠 고민을 했다. 번역하기 위해서. 라는 단어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소리 글자 특유의 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억의 느낌이 다르고, 니은의 느낌이 다르고, 이응의 느낌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리얼이 들어간 거랑. 그죠? 우리도 그래, 격음이라는 게 있고, 경음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어에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라가. 단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그런데 그게 서양의 표현에는 없는 아우라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감정에 그런 게 없느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번역가나 언어학자들한테는 이런 단어를 하나 접하면은, 그것은 아까 독일인 줄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신대륙을 발견한,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어의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애틋하다? 아프다도 아니죠. 그립다도 아니죠. 예, 한글 사전 찾아보면 물론 나와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애틋한 느낌이 든다는 거. 자, 이것을 풀이를 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애자 돌림의 말이 되게 많아요. 애살이 많다. 애가 탄다. 애 끓는다. 그 애거든요. 그 애는 지금 뭐 보통 창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창자고 기본은 애를 풀으면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알이에요. 알. 자, 여기서 알은 뭐냐면 우리가 소갈머리 없다 할 때 그 알이에요. 내 뱃속에 내가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태양, 나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태양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양의 기운이 애살이 많다. 그게 이제 창자로 계속 파생이 된 거죠. 애가 되죠. 지금도 뭐 고깃집, 생선집 가면 애, 뭐 매운탕집 같은 데 가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애가 있다는 것은 나의 어떤 관심, 그러니까 정념,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좀 긍정적인 것도 아니긴 하지만 과하면 좀 안 좋은, 그죠? 애살이 많다라는 것은 태울 게 많다 이렇게 해도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애살이 많다는 거예요. 애살이 많아서 하면 꼭 더 잘하고 싶고 꼭 이기고 싶고, 그죠? 그래서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존심이 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남들은 쉽게 꺼져서, 애살이 작은 사람들은 쉽게 불꽃이 붙었다가도 쉽게 꺼지는데, 애살이 많은 사람은 살이 많아가지고 오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는 거죠. 애살이 많다는 게. 그 애하고 같은 애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틋하다. 그 애가, 좀 전에 표현드린 그 여러 가지 애의 그 용례를 봤을 때, 애가 튼다? 이것은 이게 싹이 튼다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가 튼다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한테 뭐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 내가 애살이 생기는 아이템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그게. 걔하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걔하고 같이 여행을 가서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그가 막상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있는데 헤어질 때 애틋한 느낌이 들었다. 정이 쌓여서. 애가 생겼다. 즉, 그 말은 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해서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애가 타고 애가 끓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 해석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우리 애틋하다 한 방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일본 그 번역가가 고민했다는 그립다. 향수? 영어로 말하면 미스인데. 미스?
미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미싱이래요, 미싱. 그래서 미싱이라는 것은 내 옆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주로 사람한테 요즘 표현을 많이 하는 거니까 내 옆에 있었어야 될 사람인데 내 짝으로서 지금은 딴 데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립다가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보고 싶다도 있고 애틋하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립다, 이거는 보고 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어원을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그려본다는 게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립다는 그리다에서 왔다고 봅니다. 가끔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서 그때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이 내 물건에 대한 기억이든지 부모님과 가졌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멋진 곳을 갔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이끌렸던 이성에 대한 부분이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떠올려서 가만히 혼자 있던 시간에. 자, 그런 느낌이 그 일본인 번역가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그들의 단어로 하나로 표현할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애틋하다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용사에 그런 표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근데 파고 보면 우리 인간의 감정 속에 그런 영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심리학적인 영역이에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노출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가 타도 그립다가도 이렇게 막 모여서 되면 엉어리가 지면은 뭐가 됩니까? 그게 한이 되는 거죠. 그것도 외국말이 없어요. 이 체계화, 이 하나의 체계가 세상 어떤 말에도 통째로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는 말이 맞아요. 꽉 찬데 비집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랫동안 살면서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부대끼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의 틀이에요. 그게 그들 문화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는, 그들의 경험에는, 그들의 말의 경험에는 안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겪으면서 하는 말 중에 오늘 이제 이 줄리, 이 독일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떠오른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혼잣말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있어요. 혼잣말을. 네, 말을 할 때는 되게 짧게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인화를 많이 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의인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서구 문명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상당히 어떤 원초적인 부분이다. 정신세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이 가진. 말의 저 옛날에, 우리말의 저 옛날에 뭐가 있었을까? 즉, 기도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자, 그리고 우리 말은 주어나 이런 걸 많이 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여백이 많아요. 상대방이 해석의 여지가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란 말도 진짜 외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나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말은 수단으로서 딱 사용하는 거죠. 상대방과 내 의사를 교환하는 용도로.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하고도 말을 해요. 상대방한테도 계속 뉘앙스를 줘요. 그리고 내공이 쌓일수록 말을 짧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내공이 쌓이면 말을 길게 해요. 아는 게 많아져서. 우리는 짧게 해요. 오히려. 그 나머지 여백을 쫓아와야 돼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못 쫓아온다? 그럼 나는 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우리의 문화적 뿌리하고 상당히 상관이 많다고 봐요. 자, 뒤에 원래는 좀 다른 내용을 하나 다루고 싶었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좀 상당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몇 장의 슬라이드는 조만간 다른 내용을 하나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